안녕하십니까. 경제와 이슈 유효상입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19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상처를 남겼는데요. 미국 등 경제 대국의 대규모 재정 지출은 전 세계적으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불러왔고 많은 나라에서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미국의 통화 긴축과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데요. 경제와 이슈, 오늘의 이슈는 저성장과 원화 약세, 고착화 대나입니다. (2022년)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부각. 미국 연준 2022년 3월부터 10회 연속 기준금리 인상. 2022년 9월 원달러 환율 1,400원 돌파. 한국금통위 2022년 6번 연속 기준금리 인상. 2023년 5월까지 금통위 3번 연속 기준금리 동결. 2023년 6월 FOMC 회의 기준금리 동결. 안녕하세요. 경제와 이슈 최은강입니다. 2022년 글로벌 경제 최대의 화두는 인플레이션이었는데요. 코로나 기간 대규모 확장 정책으로 이어진 물가 상승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속화됐고 2022년 3월부터 미 연준은 고강도 긴축에 돌입했습니다. 미국의 고강도 긴축은 강달러 현상을 불러오며 작년 9월 원달러 환율이 13년 6개월 만에 1,400원에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이후 연준의 피봇 가능성이 끊임없이 제기되며 달러화 강세는 완화가 됐지만 원달러 환율의 범위는 여전히 과거보다 우상향돼 있습니다. 한국금통위도 2022년 이례적으로 6번 연속 금리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올해 들어서 2월과 4월에 이어 5월까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6월 미국에서 열리는 FOMC 회의 금리 동결을 염두에 둔 결정이라는 평가가 컸습니다. 시장의 예상대로 고강도 긴축으로 물가 잡기에 나섰던 연준은 2023년 6월 1년 3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긴축의 1막은 마무리가 됐지만 세계 경제의 더딘 회복세와 탈세계화,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한국의 저성장은 고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경제는 3분기 연속 OECD 회원국 평균에도 못 미치는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도 1%대 저성장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해법,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성장과 원화 약세, 고착화 대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숙명여대 명예교수이신 신세돈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6월 미국의 FOMC에서 1년 3개월 이상 끌었던 금리 인상이 최근에는 멈췄는데요. 이거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2022년 3월서부터 10번 스트레이트로 올렸거든요. 네. 0.5이던 거를 네. 계속해서 올려가지고 지금 5.25까지 와 있거든요. 10번 올렸어요. 네. 그 10번 올리는 것도 뭐 이렇게 베이비 스텝으로 올린 게 아니라 0.75, 0.75 막 4번씩 올렸거든요. 한마디로 그동안 너무 짧은 기간, 즉 한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너무 급하게 많이 올렸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만큼 올린 거를 이제 효과가 있는지 좀 지켜보자. 그런 네. 차원에서 잠시 좀 쉬어가는 분위기다. 따라서 뭐 쉬었다고 하더라도 뭐 금리가 내려가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앞질러 가는 시중에서 거죠. 뭐 한편으로는 피봇이 되는 거다라고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그 피봇이 된다 하는 이야기는 금년 초서부터 네. 증권가에서 계속 나왔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증권가 나름대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네.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 네. 거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물가가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미국에서 보는 물가가 사실은 발표는 우리가 헤드라인 CPI라고 하는데 보통 CPI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연준이 보는 물가는 헤드라인 CPI보다는 코어 CPI를 보고 네. 코어보다는
GDP에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그중에서도 또 코어 개인 소비 지출 물가는 지금 뭐 4.6에서 거의 지금 안 내려가고 있기를 6개월째. 뭐 5% 언저리에 거기서 있는 것 계속 같습니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그동안 금리를 많이 올리긴 했으나 물가가 잡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시각이고. 연준에서는 그거를 2%까지는 잡아보겠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근데 있었죠. 예, 2% 이야기니까 이제 파월 의장은 마이크만 들이대면 2% 목표를 이제 천명을 하는데 사실 2%로 진짜 잡고 싶으면 네. 기준금리를 지금보다도 한 3, 4% 포인트 더 올려야 돼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충격이 크니까 일단은 2% 목표는 변함없는 목표다라고 하고 이제 토를 다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2%를 잡겠다. 이제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기준금리를 조금 쉬어가는데 이 쉬어가는 것이 저는 조만간 다시 발동을 걸어서 왜 물가가 안 잡혔기 때문에 저는 다시 기준금리를 올리는 분위기로 갈 거다 하반기에는. 네. 이제 그래서 그런 하반기에도 한두 번 정도는 더 올릴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전문가들은 3번 이야기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네. 지금 5.25잖아요. 네. 6%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네. 연준 위원들 중에 FOMC 위원들 중에도 6%는 가야 된다라고 연초부터 줄곧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0.25 한 번 올릴 거다 또는 2번 올릴 거다 또는 3번 올릴 거다. 지금 이 의견들이 하반기에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고 결정할 거지 지금 섣불리 우리가 안 올릴 거다 또는 내릴 거다 이건 너무 앞서 나가는 거죠. 그럼 그런 차원에서 여러 사람들이 걱정을 했었는데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가 벌어지는 거가 굉장히 빠르게 금리 차가 벌어진다 그러는데 그나마 지금 쉬어가니까 조금 다행이라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굉장히 좀 고민이 심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심하죠. 지금 현재 금리 차가 저쪽에 5.25고 우리가 3.5니까 1.75인데 1.75만 해도 우리가 높은 게 아니라 낮은 게 이게 역사상 있어 본 적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하반기에 미국이 한 번, 2번 또는 3번 더 올린다고 하면 격차는 2, 2.5, 3, 2.5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한국은행도요. 한 번은 반드시 올려야 될 겁니다. 안 올릴 수는 없을 거예요. 따라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금리도 지금 이제 3.75인데 더 올릴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고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금리가 우리보다도 1.5 이상 높으면 한국은행은 진짜 잠 안 오죠.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한국은행이 원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해서 금리를 높여서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경기도 워낙 안 좋으니까 이걸 좀 다소곳 좀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은행 스탠스는 어떤 건가요? 이게 불만이에요. 저는 뭐가 불만이냐? 제롬 파월은 마이크만 들이대면 카메라만 들이대면 우리의 목표는 2%입니다. 물가. 근데 그 물가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헤드라인이냐 코어냐 PC냐 그게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양반은 들이대기만 하면 2%거든요. 근데 하는 총재는요. 여태껏 취임하시고 1년 넘도록 우리의 물가 목표는 2%입니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그냥 법으로만 이게 2%로 그 법도 아니죠. 왜냐하면 기재부하고 합의한 사항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2%가 그냥 문서상으로 존재하는 거고 실제로 그걸 그 이야기를 안 하니까 우리는 알아차린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리 차가 굉장히 벌어지면은 그 엑소더스가 일어나서 글로벌 머니 무브가 있을 거라는데 그게 다소 보이지 않는 듯한 이런 게 있는데 그거는 어떤 이유인가요? 천만다행인 거죠. 저는 그게 천만다행으로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어준 거죠. 환율이 우리나라 달러당 환율이 자꾸 내려가는 거죠.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환율이 그냥 1,300 뭐 한 50원이든 1,300원이든 가만 그냥 안정적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금리가 지금 우리보다도 1.75가 높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냥 한국에서 3.75%로 금리를 빌려서 돈을 빌려서 네. 미국에 미국에다가 굴리면 아비트레이저 가만 때문에. 앉아가지고 1.75 정도가 나오고 수수료를 빼더라도 1.5 정도는 먹는단 말이에요. 그럼 그건 엄청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가 미국으로 달러를 투자를 했다가 다시 한국 돈으로 바꿀 때 네. 환율이 쭉 내려가 버리니까 네. 거기서 환차 손이 생겨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의 금리 차가 네. 역금리 차가 되어도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네. 도대체 주변을 살펴보면 원화가 환율이 내려갈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진짜 하느님이 보호하사 이 환율이 내려가거든요. 이게 계속 내려가주면 금리 차가 2%까지 존재하더라도 우리가 좀 유지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순식간에 유리창 깨지듯이 깨질 수 있는 굉장히 불안한 지금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도 역전이 돼 있지만 그 달러 인덱스도 굉장히 최근 들어서 강세가 되고 있어서 달러가 전 세계 모든 화폐 대비해서 강세를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원화가 조금 더 취약해서 조만간 이게 환율이 굉장히 그렇죠. 불안하게 될 가능성이 커 지금 보이는데요. 달러 지수로 보면 연초만 해도 100, 101이던 게 지금 104, 105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말하자면 달러가 강세고 그 강세 중에서도 특히 달러가 어디에 강세냐? 엔화에 대해서 지금 어마하게 강세입니다. 네, 140 뭐 이 정도 되고 네. 그러니까요. 저 그거 150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금년에. 어쨌든 엔화에 대해서 달러가 강세거든요. 네. 근데 그 달러에 대해서 우리 원화가 강세란 말이에요, 지금. 네. 그럼 우리는 엔화에 대해서는 초강세인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막 제주도 여행 안 가고 막 네, 일본 가는 게 훨씬 더 싸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당장은 되게 좋죠. 일본 가서 우동을 막 한국보다 싸게 먹고 좋은데 이게 한국의 경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줄 수 있어서 네. 저는 어쨌든 원화가 강세인 것이 금리 역전을 유지시켜주는 바람직한 일이기는 한데 네. 지금 무역이나 이런 걸로 보면 점점점 불안 요소가 커진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교수님께서 그 말씀 많이 하셨던 것 중에서 엔화 원달러 환율보다는 옌 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1200대 1 그런데 지금 930 그 그렇죠. 선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우리나라가 불안해 보이는데요. 굉장히 그게 지금 근데 왜 사람들이 그걸 못 느끼냐면 사실 930원 그러니까 100엔당 환율이 930원 아까 930원대인데 일본서 공산품이 들어오는 게 싸고요. 일본서 자동차가 싼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일본서 어쨌든 무슨 물건이든지 다 들여와서 국내에 팔면 돈이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 한국에서 만들어 갖고는 일본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실상 그 엔화하고 우리 환율이 그렇게 엔화가 약세가 되어 가지고 경제가 망가진 적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걸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그게 한 1년쯤 뒤에 나타나거든요. 네. 그 효과가. 시차가 생기니까. 시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내년이 더 걱정스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자니 우리 환율이 1,400원, 500원으로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게 올라가면 금리 역전 때문에 네. 돈이 빠져나가서 지금 이러자니 이게 어렵고 저러자니 저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지금 말하자면은 폭풍전에 네. 고요라고나 할까? 이런 분위기가 하반기에 지속이 된다고 보는 거죠. 지금 국내 무역 수지 적자가 10몇 개월 동안 계속 적자고 였죠. 심지어는 이제 반도체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굉장히 이런 안 좋죠. 무역 수지 적자에 대한 기본적인 이런 그 원인하고 향후 어떻게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은 무역 적자 지금의 무역 적자는 원인이 거의 80%가 수입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를 많이 수입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수입이 그냥 예를 들면 원유 같은 경우도
코로나 이전에 60불 하던 게 지금 뭐 70불, 75불까지 와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부담이 커져서 그런 건데 그러면 수출은 잘 나가고 있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네. 반도체는 뭐 형편없어요. 그렇죠. 지금 반도체 산업의 그 생산을 보니까 생산 지수가 85더라고요. 네. 2020년에 생산을 100으로 놓고 지금 생산이 85면 이게 한참 잘 나갈 때 재작년에는 135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135의 절반이라는 이야기. 이게 지금 반도체 생산 공장은 거의 가동률이 절반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인데 네. 근데 그러면 반도체만 나쁘고 다른 거는 괜찮은가? 지금 다른 것도 다 안 좋아요. 석유화학도 안 좋고 뭐 딱 한 가지 좋은 게 있는데 나 그거 되게 신기한데 그 자동차. 네. 자동차가 지금 이상하게 한국의 자동차가 지금 잘 팔린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이제 그 전기차라고 하는데 어쨌든 뭐 자동차를 빼면 수출도 안 좋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질문이 무역 수지가 어째 될 것 같냐. 1년에 800불, 700억 불 나오는 시절은 이제 갔다. 네. 뭐 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즉 수입이 좀 줄고 그다음에 반도체 충격이 조금 가라앉는다고 하더라도 흑자가 나면 한 200억, 300억 수준이지 뭐 이게 막 1000억 달러 가던 시절은 이제 갔다. 따라서 무역 수지가 한국 경제를 굉장히 우울하게 만드는 요소로 당분간은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지금 그 무역 수지도 그렇고 관광이나 이런 경상 수지 자체가 전반적으로 안 좋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과거에는 환율 효과 때문에 무역으로 도움을 받다 그러면 오히려 지금은 그게 서민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이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 효과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계속적으로 우리는 그 환율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좀 바람직하다고 봐요. 환율이 여기서 약세가 된다는 말은 지금 1,300원인 게 1,350원, 1,400원 된다는 건데 그래 되면은 첫째 일본서 싼 물건이 들어올 때 값이 굉장히 비싸져 버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비싸서 못 사게 되면서 국내에서 생산해야 되는 대체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환율이 올라가면 일본 제품하고 일본이 가격을 내리는 것만큼 우리도 가격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수출에서도 좋고 수입에서도 좋고 좋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카드라고 하면 환율이 1,400원대로 올라가 주는 건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죠. 첫째, 그렇게 올라갔을 때 물가가 불안해질 수 있다는 그 부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올라가는 것을 가만 놔두면 그렇게 안 올라가니까 네. 정책적으로 그걸 좀 끌어올려야 될 텐데 네, 해외로 투자하는 이런 거가 기업이 투자하는 거 말고 최근에는 이제 동학개미가 뭐 서학개미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큰 금액이 그 빠져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뭐 테슬라의 주가는 한국 사람들이 바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 대외 순자산 채권이나 주식이 한국 사람들이 해외 투자하는 거는 어떻게 바람직하게 보시나요? 일단 그거는 또 FDI하고는 또 다른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포트폴리오 투자라고 해서 직접 투자는 경영을 할 목적으로 나가는 거지만 포트폴리오 투자는 차익을 바라는 투자이기 때문에 길게 보면 1년을 텀을 놓고 보면 일단 나갔다 다 들어온다. 네. 1년 이상 들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저는 그래서 나가는 것은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투자 행위라고 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나가도 건전하게 나가야 되는데 투기성으로 또는 뭐 쏠림 현상 때문에 그렇게 이제 나가긴 나가는데 전부 이제 피투성이가 되어서 돌아오잖아요. 네. 폐잔병이 되어서 돌아오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런 면에서 나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다. 자본에 있어서의 해외 영토를 우리가 확장하는 것이다. 좋은데 나가서 깨지진 말아야 되겠죠. 지금 그 중국은 뭐 환율 정책을 표면적으로는 미국 달러하고 패그 시스템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위엔화가 원화하고는 어떤 정도로 이렇게 밸런스를 맞출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아까 바로 그거죠. 중국은 1달러 이코르 6.5에서 한 10여 년 그거를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 이걸 7로 올린 것 같아요. 지금 7대거든요. 중국은 확실한 건 뭐냐 하면 자기네들은 변동 환율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우리 학자들의 관점에서는 이거 관리 변동이고
중국은 확실히 위안화의 환율의 시장 변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즉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목표 환율, 저는 그게 1달러 이퀄 7 또는 7.1이라고 보는데 이걸 계속 유지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걔네들이 그렇게 유지하는 한 우리하고 위안화의 환율은 우리하고 달러의 환율과 같은 것이죠. 네. 따라서 위안화는 달러랑 똑같이 보면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큰 시장이 아세안 이렇게 했는데 오늘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아세안도 별로 한국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요. 네, 그 아세안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도 거의 중국하고 지금 같이 지금 가라앉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세안은 사실상 뭐 이름만 다르지 중국 경제하고 연장선상에 있다, 저는 그렇게 봐야 되어서 네. 일종의 중화권의 확장범위다 아세안이.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별도의, 호주와 같이 별도의 경제 체제가 아니고 거의 중국의 영향력을 직간접으로 받는 경제라고 봐서 우리는 아세안을 별도의 어떤 엔티티로 생각하고 야 그걸로 뚫어보자라고 하는 게 저는 네. 성립이 되지도 않고 이미 우리가 뚫기 전에 중국은 오래 전서부터 유대를 강화해 왔기 때문에. 교수님 말씀드리니까 커다란 그림이 파악은 되지만 굉장히 암울한 이런 우리나라 경제가 그 저성장이 고착화될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드는데 그 교수님께서 전망하시기에 이제 그런 그 고착화에 대한 가능성이나 어떤 분들은 지금 이미 한국 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리바운드를 시키기 위해서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려야 되고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측면은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은 저성장 시대에 확실히 접어들었죠. 우리가 저성장 시대라고 정의를 할 때는 경제 성장률이 2% 또는 그 이하로 지속되는 경제라고 정의를 하면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었고 인플레이션은 저는 뭐 금리를 뭐 특별히 더 안 올려도 한 2, 3년이면은 인플레가 저는 2%대로 저는 결국은 내려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의 경제의 기본 그 축이 무너지고 있다. 그걸 가장 상징적으로 잘 나타내주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공장이 나가고 있다. 네. 삼성이 나가고 뭐 SK가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웬만하면 다 나가고 있다 지금. 이게 지금 저는 가장 큰 난제라고 봤을 때. 근데 삼성, LG만 대한민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예? 철강도 있고 1차 금속도 있고 뭐 많잖아요. 지금 그 대한민국의 전통 산업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제 정책을 대기업은 재벌은 잘 하니까 이제 우리 안 도와주겠소. 도와주고 싶지만 지금 급한 둘째형, 셋째형이 많소. 따라서 저는 경제 정책의 방향을 중견기업, 중소기업으로 트는 정책이 필요하다. 우리 산업 정책이 중소, 중견기업 쪽으로 이게 변화가 되어야만 나가던 공장이 들어오고 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를 활성화할 거다. 저는 그게 한국의 미래라고 봐서. 근데 이게 2, 3년 안에는 안 될 것 아니겠어요? 네. 이게 5년, 10년은 걸릴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그 기간 동안에 앞으로 한 10년 동안에 그런 변화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한국은 진짜 저성장으로 고초화되는가 아닌가가 결정이 된다. 저성장과 원화 약세 고착화되나라는 주제로 글로벌 통화 정책 행보와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진단을 해봤는데요. 저성장에 갇힌 한국 경제가 풀어가야 할 숙제에 대해 차별화된 해법을 제시해 주신 신세돈 숙명여대 명예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수출로 성장해온 한국 경제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심각한 위기에 빠졌는데요. 그러나 이런 힘든 순간에 주저하지 않고 제2의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과 혁신 기업 활성화를 위한 전환점으로 삼는다면 한국 경제는 다시 한 번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이슈 유효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